이제는 완전히 재테크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판이 바뀌는 시대에는 적응을 못하신 분들은 다 도태됩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촬영 시작 전에 오늘이 뭔가 진실의 문을 열 시간이다. 네. 그리고 바깥 날씨가 지금 너무 춥다. 뭔가 이제 겨울로 진입하기 직전인 것 같다. 지금 마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인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 진실의 문 어떤 문인가요? 뭐 영화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진실의 방으로. 네. 네. 근데 지금 또 한 2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좀 진실의 방으로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진짜요? 이러다가 제가 미스터 악토버가 되겠어요. 왜냐면은 21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10년 한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 무조건 빨리 팔아라. 부동산 시장 정확한 고점에 제가 또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한 9월 달, 8월 말 9월 달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부 지표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2차 하락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 10월 달 데이터를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지표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10월 달에. 네 가지 지표 이제 곧 있으면 설명해 주실 텐데 이거 뭐 약간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에 사실 상반기 그리고 뭐 7, 8 정도는 집값이 어쨌든 반등한 건 사실이잖아요. 반등했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김기현 대표님이 지금 진실의 방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런 뭐. 고민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지금 10, 11, 12월 요 딱 여기에 진실의 방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가 결정이 좀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기다려집니다. 네 가지 지표도 뭔지 이제 곧 있으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면 최근 시장 분위기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 지금 이제 2023년 10월 말이죠 벌써 어떤가요? 갑자기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고 있다. 갑분싸. 뭐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지표들이 있고요. 매매 수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팔자세가 많은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데이터가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8월 13일 이후로 계속 팔자세는 많아지고 사자세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제 요 차트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있죠. 요게 이제 매도자 많음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살 사람이 많은 거. 근데 보시면 빨간색 매수자는 올라오고 있고 매도자는 줄어들면서 시장이 단기 반등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요게 정확하게 8월 13일 기점으로 요 이후로는 지금 계속 팔자세 매도자 많으면 올라가고 있고 사자세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의 이제 반등을 이끌었던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서울과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지금 이제 서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세종의 데이터를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이 매도자 많음이 계속 늘고 있고 매수자 많음은 제로가 됐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없다. 네. 그래서 올해 반등을 이끌어왔던 지금 서울과 세종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싸늘해지고 있고요. 아직은 확률적으로 지금 75% 정도입니다. 원래 제가 9월달 정도만 하더라도 한 65%.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안 좋은 쪽으로 가겠구나 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한 75% 정도로 확률이 올라갔고요. 이번 달 말 정도면은 뭐 한 85% 이상이 될지 안 될지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재 나온 데이터부터 한번 확인을 하면 9월까지 데이터는 아마 대부분 나왔을 텐데 뭐 전국이나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9월까지는 어땠나요? 계속 오르긴 했나요? 계속 올랐죠. 자, 이거를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요때 3월 달에 바닥 찍고 4월 달부터 지금 상승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바닥 찍고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6월달부터 매매가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대한민국 이제 주요 도시들이 지금 다 4월달, 5월달, 6월달들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게 이제 월간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걸 또 주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주기를 짧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5월 15일에 바닥 찍고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올해 한 5월 이후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분명히 상승세는 맞다. 올해 단기 반등이 들어온 게 맞고 사실 이번에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가 이번에 리치고에 추가가 됐는데 최근 혹시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전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좀 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통계는 너무 느리다. 서울 같은 경우도 5월 이후로 상승한 5월 15일에 바닥 찍고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그나마 가장 빠르다고 하는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가. 근데 5월 달에 가보면 이미 2월 달부터 올라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AI 기술로 만들었어요. 가격 통계 데이터를. 리치고 시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서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부터 이미 상승으로 돌았었죠. 리치고 데이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올해 1월에 바닥지고 2월부터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고, 현재의 흐름을 가장 잘 빠르게 반영하는 이런 가격 통계 데이터를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살짝 왼쪽, 대전도 왼쪽, 인천도 왼쪽, 서울은 다행히 아직은 왼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주간으로 바뀌고, 일부 지역들이 살짝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살짝 가고 있는 게 또 AI 이런 가격 통계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하락으로 가는 시발점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동안. 이번 지금 단기 반등은 올해 10월이나 12월, 좀 더 늦어지면 내년 1, 2분기까지도 단기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절대 대세 상승은 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차 하락이 조만간 빠르게 시작될지 아니면 내년 초중반 이후에 시작될지가 이제 한 10월 정도를 기점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당연히 꺾였을 때는 방향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대표님이 나와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부동산은 항공모함도가 같아서 한번 틀면 이걸 또 다시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집값이 하락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어쨌든 방향이 틀고, 그것도 좀 약간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집값 반등이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짧은 시기에 크게 오른 건데 또 좀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현상인지랑,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었는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2009년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한번 충격파가 세게 오고, 2009년에 지금처럼 단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한 2분기, 3분기부터 다시 하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의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결국은 1월 3일 부동산 대책입니다. 둔촌 주공을 살리려고 엄청난 이제 정책들을 쏟아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면 뭐냐? 자, 원래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도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몇 년짜리만 있었을까요? 30년짜리만 있었습니다. 미국도 대부분의 모기지는요 30년짜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한 30살에 집 산다고 치면 60살에 내 집 되는 거고, 40살에 되면 70살에 내 집이 되는 거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거를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대출 기간을 40년, 50년을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로 줄어들죠?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간을 많이 늘려준다. 둘째,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싸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도 늘려주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싸게 해줘. 그러니까 집이 없는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해서 올해 이제 거래량의 반등을 불러왔던 가장 큰 요인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지난달 9월달 26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은 일단 6억 이하 아파트,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택에 대한 이 수요가 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래량을 시장의 이제 강도 에너지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량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사실 10월 달은 신고가 된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10월 달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12월 달 지금 거래가 늘지 말지를 아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급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거래 동향 데이터인데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이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이고요. 얘가 이제 올라가면은 거래가 활발해지는 거고, 얘가 내려가면 거래가 한산해지는 거예요. 즉, 올라가면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 내려가면 거래가 줄어드는 건데, 언제부터 거래가 늘어났냐? 올해 한 2월. 이때부터 거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특례 보금자리론 실시했을 때랑 딱 일치하죠? 이때부터 거래가 늘어났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언제까지? 8월 말, 9월 초, 9월 중순까지. 그런데 9월 중순 이후로 어떻게 되죠? 떨어지기 시작하고 10월 달 데이터도 확실하게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월달 말까지 좀 더 보긴 해야 되지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10월달, 9월달을 마지막으로 9월달은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끝나기 때문에 또 막바지 수요 끝나기 전에 빨리 지금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9월달은 아파트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월달부터는 아마 거래량이 확실하게 아마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다시 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사실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전반적인 뭐 매매, 전세, 월세, 부동산 가격 전국이랑 서울만 딱 했을 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의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던 해가 있죠. 2024년. 제가 무슨 얘기를 항상 하고 있죠? 2024년부터 일부 지역부터 경매로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래서 2024, 2025, 2026년까지는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품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거품이 심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착각에 좀 쌓여 있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대만 몇십 년을 살아왔거든요. 요게 이제 미국 정부 이제 10년 채권 금리입니다. 시중에 우리 인플레이션 지표를 알 수 있는. 자, 근데 보시면 요때가 고점이 81년 11월입니다. 이때 이후로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됐죠? 수십 년 동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즉 금리가 내려가니까 투자 시장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너무나도 좋았겠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 지금 처음이죠. 지금 거의 이제 5% 직전입니다. 5% 속보로 아까 아침에 보니까 5% 찍었다고 나왔다가 지금 살짝 떨어져서 4.954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건 투자에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선. 그 기준선이 뭐냐? 바로 예금 금리다라는 거죠. 만약에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10%를 줍니다. 우리 김 작가님 혹시 주식 하시겠어요? 아니요. 안 하죠. 10%를 줘요. 머리 아프게. 그렇죠. 부동산 사실까요? 아니요. 안 하죠. 그럼 뭐 하시겠어요? 그냥 예금하고 열심히 돈 벌고. 벌 필요도 없죠. 돈을 벌어주는 세상이니까 그냥 놀러 다니면 되죠. 이만큼 금리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접근이나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통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수십 년 동안 이런 환경에만 노출이 돼서 이 환경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하지만 저는 제가 여러 석학들의 책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이제는 완전히 재테크의 판 자체가 우리를 둘러싸는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판이 바뀌는 시대에는 적응을 못하신 분들은 다 도태됩니다. 아무리 뛰어나신 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를 월세를 껴서 사는 월세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도 은행 이자보다 못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이제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제가 24년부터는 이제 경매로 진짜 큰 돈 벌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제가 리치고 이제 경매 시스템도 제가 탑재를 했고요. 매각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지금 공개하는 것 같은데 자, 서울에 아파트만 볼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만약에 지금이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진짜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러면 경매가 이때처럼 2020년에 21년처럼 경매 물건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고금리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때 특히 코로나 때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이 더 이상의 이자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건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경매가 계속 늘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요. 자, 요거를 아파트랑 상업용 건물 합쳐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봐도 어때요? 많아지고 있죠. 상업용 건물만 볼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네, 다 됩니다. 꽁아빌딩도 힘들다고 하는데. 네, 힘들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지금 계속 출렁출렁 늘어나고 있죠. 이제 저는 상업용 건물도 경매 시작이다. 자, 보통 지금 나오는 경매 물건은 언제 이거 경매를 들어갔을까요? 경매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받겠다라고 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에서 9개월. 그래서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그럼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올 초에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이자 부담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내년 24년, 25년, 26년에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13, 14, 15년에도 이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판 자체가 바뀌고 있고 이거에 적응 못하신 저금리에 가스라이팅 됐던 분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지금 경매 물건으로 이게 현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자,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니에요. 가장 취약한 거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업용 부동산도 내년부터는 정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런 걸 봐도 대세 상승장이 아닙니다. 대세 상승장 아니고요. 이제 매매나 전세나 월세에 대한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왜냐면 미래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지표로 해서 나름의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2022년 하반기와 같은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런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진짜 무섭도록 치솟았고 환율도 지금 한 1350원 정도에서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 근데 만약에 환율이 또다시 막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작년 하반기와 같은 또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장이 나타난다, 매매나 전세 다 떨어질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이제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나타났던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완만한 하락이 아마도 한 2026년, 길게는 27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매매가는 떨어지겠지만 전세가는 아마도 완만하게 일단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주 폭탄만 없으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언제 결정되느냐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나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확률이 75% 정도의 확률로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락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이제 10월달 한 11월 초 정도만 되면은 상당히 확률이 명확하게 아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장 뭐 몇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수급 데이터나 그래서 지금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급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거래량이 쪼그라든다. 환율 이 시장도 별로 안 좋다. 거기다가 국채금리도 또 5% 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본격적인 2차 쓰나미가 올 수도 있는 거죠.